자, 학생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강의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정책은 무엇이고 환경법은 무엇이고 또 환경 행정은 어떤 거냐. 거기에 또 우리 환경과학과 기술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또 왜 또 환경 정책이라는 게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이 필요하냐. 거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런 배경들, 거기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 제2장, 이게 이제 우리 2주에 해야 되는 건데 말이에요. 환경 정책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물론 거기에 모든 옛날 사람들이 어떤 환경 정책을 해왔는지를 뭐 우리가 세세히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기록을 가지고 과거에 어떻게 이것이 변화해 왔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번 주에 2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는 우리 첫 번째 보면은 고대 문명에서부터 산업화 이전까지는 어떤 거 있느냐. 과거에 뭐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 뭐 이럴 때부터 거기에 남아있는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산업화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되어 왔느냐. 주로 이제 남아있는 기록들이 산업화를 가장 먼저 하고 또 1800년대에 세계를 가장 문명이 앞서 있고 세계를 제패했던 그 영국의 기록들을 우리가 주로 보는 거죠. 산업화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정책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70년대에 이 환경 정책들은 어떻게 변화했고 이것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그리고 90년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00년대까지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쭉 외국 자료를 가지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한 6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시작을 60년대라고 해요. 그래서부터 이 세 번째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 60년대에 환경 정책이 나오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나오는데 70년대부터 여러 가지 환경 정책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리고 80년대부터는 지구 환경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차례대로 보도록 해요. 그럼 맨 먼저 우리가 고대 문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자주 나왔죠. 우리 고대 문명 그죠? 이때부터 우리가 환경 정책이 시작되었다.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럴 때도 여기 보면은 뭐 이집트 같은 데는 상하 수도가 있었고 또 인더스 문명에서는 그 모헨조다로라는 그 왕국에 보면은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한 기록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도 우리 주로 뭐냐 바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생활 환경에 먹는 물, 그죠? 우리가 사람이 먹는 물을 먹어야 되고, 그다음 또 배설물이 나오고, 각종 생활 쓰레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이 있어지는 거죠. 이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거의 그 공동체가 국가가 나서서 어느 정도의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록에 잘 남아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인더스 문명이에요. 인더스 문명에 보면은 여기에 바로 그 과거에 여기 인더스 밸리에 여기에 인더스 문명의 과거 남아있던 흔적들을 가지고
자 보면은 그 당시에 여기 우물들, 그죠? 우물들, 하수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하수 관로 같은 걸 다 뭐 했느냐? 거기에 어떤 공동체가 또 국가가 나서 가지고 이런 도시도 설계하고 말이에요. 그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인도 문명 같은 데서는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한 그러한 흔적들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다 어떤 그런 공동체가 어떤 정책을 세워가면서 했다는 거죠. 또 그리스 로마에 남아 있는 어떤 그런 그 환경 정책의 흔적을 보면은 바로 이게 지금도 남아 있는 이 수로예요. 물을 끌어오기 위해 가지고 밑에 강물이 지나가는데 이쪽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끌어오기 위해 가지고 이런 수로를 만드는 거죠. 이런 수로를 그 로마 시대에서 만드는 건데 지금 같으면 이렇게 펌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은 과거에 그런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죠. 이걸 놔가지고 이렇게 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 상하수도 시설들, 그 목욕탕 같은 것들이 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거죠. 대규모 상하수도 시설, 수로 같은 것들이 하나의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중세 유럽에 넘어와가지고 말이에요. 중세 유럽에 이게 우리 환경공학에서도 자주 이런 이야기, 우리 처음 시작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세 유럽에 굉장히 이 환경이 안 좋았다는 거죠. 중세 유럽에 유럽 최악의 위생 상태가 바로 이 중세 유럽이 지금보다도 훨씬 거리에 오물과 쓰레기가 있었고 말이에요. 바로 이 장티푸스, 콜레라, 또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인구가 반 내지 한 거의 3분의 1로 2분의 1 내지 한 3분의 1로 줄었다. 그러면은 그 흑사병의 원인이 결국은 뭐냐? 도시의 이 비위생적인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뒤에 우리가 보지만은 그 당시는 말이에요. 그 뭐라고 하는 자연 환경에 대해서는 거의 개념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이 산림을 파괴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산림 파괴로 인해 가지고 저런 뭐라 그러노 매라든지 이 쥐의 천적들이 다 사라지고 하니까 쥐가 창궐해 가지고 이 도시로 내려와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보면 기록에 보면 블랙데스 이게 바로 흑사병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영국의 기록인데 영국에 1348년에 돌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때 스루 디스포트라는 것은 뭔가 바로 이 런던 항을 말하는 항구를 통해가 돌아가지고 전체 인구의 30 내지 한 50%가 겠다. 그리고 이건 한번 얘기도 했지만은 바로 그 당시에 이 워낙 길이 더러우니까 여기에 하이힐을 신고 하이힐이 지금은 여성의 미용으로 가지만은 과거에는 바닥이 더러워 가지고 하이힐을 신고 이런 식으로 다녔다는 굉장히 위생이 안 좋고 또 하나가 뭐냐 이 그 당시에 이 잘못된 이 생각들 중세 암흑기에 뭐냐 바로 사람이 병들고 죽으면은 드디어 신이 우리를 부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 어떻게 병을 치료하고 어떻게 위생이 문제되는 걸 이걸 깨끗하게 하고 이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때 이제 남아 있는 이 하나의 법이죠. 환경법이죠. 1371년에 영국의 이 환경공학 책에 개론책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미국의 환경공학 개론책에 나오는 중세 때 미들 에이지 중세 때 이 집에서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오물을 버리고 뭐 이런 굉장히 비위생적인 이러니까 그때 뭐 했느냐 이런 1371년에 이 창문에서 오물을 버리면 벌금을 내는 이런 법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르네상스 시대에 가서도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은 학생들의 환경공학 개론에서 전체적으로 배웠다. 다시 말해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러한 법들은 있었고 하지만은 적극적인 환경 정책이라 할까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는 있었지만은 적극적인 환경 정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때 어떻게 됐냐? 방금 우리가 배설물, 먹는 물, 쓰레기 같은 이런 생활 환경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적인 정책은 없었지만은 그때 필요한 창문에서 버리면은 벌금을 내고 이런 정도에 있었지만은 자연 환경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 정책이 없었던 거죠. 자연 환경에 대해서는 그때 이 자연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보통 인간의 어떤 생각은 뭐냐 하면은 원래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자연의 힘에 대해 가지고 너무너무 미약한 존재, 작다는 걸 아주 작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은 하나의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자연은 봐요. 이 자연 재난들이 보면은 지진, 쓰나미, 헤일이죠. 토네이도, 이 회오리 바람, 이런 바람들, 홍수 나고 요즘 지금 홍수가 엄청나죠. 그 다음에 이 가뭄, 화산, 또 눈사태, 아팔란치, 랜드슬라이드, 산사태, 또 비가 엄청나게 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블리자드, 눈보라가 치고 이런 자연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뭐냐? 자연은 두려운 존재고 자연을 어떻게 보호하고 하려는 그런 정책은 없었던 거죠. 그 당시 개념은 뭔가 하면은 인간은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힘이 없어서 이용을 못한 거지. 그 있는 힘대로 이용을 하라.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숲에 산의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말이에요.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결국은 흑사병으로 이어지고 한 거죠. 여기 보면은 봐요. 자연 환경에 대한 정책은 없었던 거죠. 그 심각한 자연 파괴가 일어나고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결국은 흑사병으로 이어지고 그게 바로 이제 산업화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자연 환경에 대한 개념이고 정책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생활 환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이러한 정책은 없었지만은 미량,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우리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하니까 그러한 정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중세 유럽에서는 아주 그것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게 됐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산업화 이후는 어떻게 했느냐? 산업화 이후에 이 환경 정책 그 당시 상황은 어땠느냐 보면은 이거 대부분 다 영국에서 남아 있는 기록들이에요. 산업화를 가장 먼저 했고 하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시작된 게 뭔가 하면 도시화가 되었죠. 그리고 먹는 물 문제, 또 배설물 문제, 석탄을 사용하니까 대기오염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보다도 아주 심한 환경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남아있는 기록이 큰 기록이 뭐냐? 바로 이 런던 콜레라 사건이에요. 영국 런던은 말이에요. 19세기 초에 세계 최대 무역항이었다. 세계 전체 교역량의 3분의 1. 바로 말해 그 당시에 런던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1800년대 19세기. 그때 이제 세계에서 문명이 가장 앞서가 있고 산업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1832년에 영국에서 콜레라가 크게 생기고 결국은 콜레라가 물 때문에 가는 거죠. 23,000년. 이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뭔가 하면은 물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아마 학생들 환경공학 개론에서 우리가 잠시 봤죠. 그리고 1954년에 다시 한 번 더 콜레라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48년, 49년, 54년 때 반복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53,000여 명이 죽었다. 근데 1954년에 바로 이 존 스노우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이 콜레라를 보니까 이거는 물 때문에 생겼을 것이다. 먹는 물로 인해가 그 당시에 콜레라를 주로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도시의 대기에 의해 공기에 의해 가지고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여기에 런던에 여기에 브로드 스트리트 여기에 펌프가 있었는데 요 펌프에 물을 먹는 사람들이 죽었는 거지. 지도에다가 죽는 사람들을 마크를 해보니까 요 펌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것이 콜레라가 먹는 물에 의해 생겼고 그리고 이 펌프의 손잡이를 없애가지고 이 물을 먹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물을 안 먹게 해가지고 다른 물을 먹게 하고 해가지고 살렸다는 그 길을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에피데미올로지 전염병력학이죠. 전염병력학. 지금 우리 있겠네 코로나 같은 이런 게 다 뭔가 에피데미올로지 전염병이죠. 역병이라 그래가지고 이거의 아버지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분야를 체계적으로 했다 해가지고 Father of Epidemic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죠. 지금도 가면은 여기에 이 사람을 기록하기 위해 가지고 요 펌프가 그냥 남아 있고 여기에 이 사람의 어떤 그게 뭔가 박물관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때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때 이 수도 이 손잡이를 없애고 하면서 사람들의 먹는 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 가지고 당시에 이제 공해 정책, 이 공해라는 말을 하고 환경이란 말은 달라요. 공해는 주로 뭔가 하면은 법률적 용어인데 뒤에 가서 우리 다시 보겠지만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준다. 영어로는 이걸 퍼블릭 누이산스라 그러는데 뒤에 우리 다시 볼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걸 막는 이게 바로 공해 정책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이 사진은 뭐냐? 내가 지난 2002년 전이죠. 영국 가서 런던에 갔을 때 이 기록물을 찾고 이 존 스노우가 여기 가면 일종의 술집 비슷하게 돼가 있어요. 이 박물관 비슷하게 여기 돼 있고 한데 옆에는 근데 여기에 가서 기록 그 방명록에 적고 하는 내가 갔을 때 찍은 거예요. 굉장히 인류 문명사에는 중요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에서 어떤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말이에요. 그 당시에 상당히 문명이 앞서 있는 그런 나라 체계적으로 이 환경 정책을 시도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굉장히 영국의 이 뭐라 그러나 대기 수질 오염, 대기 오염 산업화가 되면서 말입니다. 그게 심했는데 기록에 남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1958년도에 이 런던 콜레라 사건 이후에 말이에요. 그레이트 스팅 사건이라고 했어요. 대악취 사건, 스팅이라는 게 냄새가 난다. 영국의 템즈강이 다 썩어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영국에 도저히 살지를 못하겠으니까 도망을 가는. 한여름에 냄새가 너무 나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1872년도에 벌써 그 당시에 산성비 현상을 보고했다.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영국 런던에서 산성비가 생겨가지고 그 현상에 대한 것을 보고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또 영국이 어떤가 하면은 1865년에 이게 완공된 거예요. 시작은 뭐냐? 1859년도에 런던 전 지역에다가 하수 공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배설물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냄새가 나고 하니까 영국에서 나라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그걸 한 거죠. 요 뒤에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영국이 우리가 놀랄 만한 게 뭔가 하면은 1863년에 벌써 세계 최초의 지하도로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하도로를 파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도 1800년대의 영국 런던만큼의 문명을 못 따라가는 나라가 세계의 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나라 후진국 아프리카 이런 데는
지금 200년 전에 영국만큼도 안 되는 나라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 이 말은 결국 뭐냐? 벌써 1800년대 영국의 런던은 상당히 문명이 앞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다시 돌아가면은 영국 런던 시내의 말이에요. 하수도 공사를 1859년에 이걸 시작해요. 공사하는 거 그려놓은 거지. 사진도 아니고 거의 그려놨는데 이때 뭐냐면 이 템즈강이에요. 템즈강의 이 지역에서 나오는 이 하수 때문에 여러 가지 악취가 되고 하니까 이걸 뽑아가지고 이쪽 가면 바다죠. 바다 가까이 가서 버리려고 이 사람이 바잘게스라는 이 사람이 이것을 다 설계를 했어요. 그 세계 최초의 이 도시 전 지역에 하수 관로를 설계해가지고 이것을 바깥으로 뺏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 런던에는 이 바잘게트 이 하수 광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이걸 워낙 잘 하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 서라는 게 뭔가 하면은 영국에서는 귀족작이에요. 귀족작이를 조 바잘게스 이 사람이 이걸 설계를 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그 나름대로 체계적인 환경 정책이네. 그때 남아있는 환경 정책이에요. 그리고 1875년에 뭔가 하면은 세계 최초의 공해법. 이게 뭔가 하면은 공중보건법, 퍼블릭 헬스 액트. 우리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 가지고 어떤 환경 오염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아야 되고 또 그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법이 나와요. 뒤에 우리 환경법 할 때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1876년에 세계 최초의 하천 오염 방지법, 바로 이 템즈강의 보호를 위해 가지고 여기에 오염 물질을 배출하게 되면은 뭐 벌금을 내고 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는 학생들 그 책에 보면은 나오죠. 뭐 이실링을 내고 하는 것들. 내가 이 강의를 여기 슬라이드에 없는 것들은 학생들 책을 반드시 꼭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어보면은 전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보충될 거예요. 76년도에 세계 최초의 하천오염 방지법이 영국 런던에서 생겼던 거죠. 그리고 그때 뭐 했느냐? 학생들이 환경공학 개론에서 배웠던 BOD, DO, 암모니아 같은 거를 측정하는 기술들이 바로 이 윌리엄 딥딘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지금 그 BOD 병으로가 실험을 하고 물 속의 용존 산소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당시에 벌써 The Purification of Sewage and Water, 그 하수와 물의 정화라. 그 당시에 상당히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근데 이런 문헌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과거에 이런 일들을 했구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889년에 하수의 런던에 1889년에 영국 런던에 하수 1차 처리를 하수 1차 처리는 학생들 아마 하수 처리에서 배웠을 거예요. 간단한 거죠. 물에 이렇게 부유된 물질이 가만두면은 가라앉는 거지. 요 원리. 이 원리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제 강에 영국의 템즈 강이 앞에 우리 잠시 이야기했죠. 템즈 강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볼을 만드니까 바닥에 오염 물질이 물에 떠 있는 이런 물질이 가라앉는 거죠. 그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바로 여기에 이 세디멘테이션, 우리말로 하면 침강이죠. 하수 1차 처리에 물을 들어오면은 바닥에 가라앉는 거죠. 여기는 물은 맑아졌고 밑에 요걸 꺼내는 거지. 이게 바로 하수 1차 처리. 하수 1차 처리를 해도 물 속에 있는 많은 물질들이 제거가 돼요. 거의 뭐 부유물 같은 거는 60, 70%가 제거가 되죠. 이걸 개발한 거죠. 그게 뭔가 물을 맑게 하는 정책을 세우기 위해가 뭐 있느냐? 과학기술이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수세식 화장실을 영국 런던에다가 사용을 해요. 원래 수세식 화장실은 1500년대 영국의 이 잔 해링턴이라는 사람이 궁에서 학생들 아마 환경공학 개론에 그런 거 배웠죠. 환경공학 개론에 보면 잔 해링턴이라는 사람이 궁에서 자기가 이제
바깥에 안 나가고 이 배설물을 보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워터 클로짓 방에 이제 벽장을 만들어 가지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궁에만 쓰던 것을 전역에다가 이걸 재사용하게 된. 그리고 또 뭐 옛날 1차 처리를 그 하고 그 저 하수 2차 처리를 한 거죠. 학생들 하수 처리 원리 간단하게 보면은 봐요. 하수가 들어오면은 1차 처리하죠. 프라이머리 세디멘테이션. 그다음에 공기를 불어 넣어줘가 2차 처리를 하는데 2차 처리는 많으냐? 미생물이 물 속에 남아있는 여기에 남아있는 유기물을 제거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염소를 소거해다가 보내는 게 이건데 1차 처리는 1889년에 이때 만들어지고 2차 처리는 뭐냐? 살수여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1893년에 이것도 영국에서 나온 거죠. 돌 이런 식이에요. 여기다가 자갈을 우리나라는 이걸 안 써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아직 이게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다가 지금은 이 원리는 뭔가 하면 여기다 자갈을 두고 위에다가 물을 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을 부으면은 자갈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곧 거기에 붙어 있는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제거되는 거죠. 이 원리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 강에 물이 흐를 때 돌의 이끼가 그 이끼라는 게 사실 그 이끼가 아니고 미생물 덩어리죠. 지나가면서 물을 맑게 하는 그 원리를 그대로 집어넣어가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게 왜냐하면은 겨울에 얼거든요. 막히기 때문에 이걸 안 쓰는데 겨울에 얼지 않는 곳에는 이런 것들이 이게 기술적으로는 조금 뭐라 그러나 덜 발달됐지만은 이걸 버림으로 해가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외국에서는 이런 걸 간단한 또 수량이 많지 않는 데는 쓰는 데가 있어요. 트리클링 필터, 영어로는 트리클링 필터인데 이걸 하는 건데 이거를 1893년에 영국에서 개발해 가지고 실제로 사용했고 이것보다 좀 더 이제 효율이 좋은 게 바로 활성 슬러지법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전부 하는 것. 하수 2차 처리가 바로 1914년에 영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정책을 맑게 해야 되고 물을 맑게 할 냄새가 나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술도 나오고 했다는 거예요. 한편 미국에서는 어떠냐? 미국의 기록을 보면은 1885년, 1886년에 시카고에서 이 장티푸스 사건이 나가지고 거의 100만 중에 9만 명이 사망했다. 그 10명 중에 1명이 어마어마하게 죽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이 시카고의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됐어요. 이것도 보면은 학생들 아마 그 도서관에 가서 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이라고 내가 쓴 책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자세하게 그 사건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사건들을 이제 겪게 된 거죠. 결국은 환경 정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엄청난 어떤 재앙을 당하고 법이 생기고 정책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큰 계기가 된 거죠. 미국 아마 건국 이내로 이 최대의 이 환경 재앙을 겪게 돼 가지고 바로 그런 이제 강에 1899년에 강과 항만에 관한 법 리버 앤드 하버 액트라는 이제 이게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환경법이죠. 강과 항만에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냐? 1907년에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그 기준치 있죠. 대기 기준치, 수질 기준치, 소음 진동 기준치, 각종 모든 이 환경 정책의 기본이 되는 게 뭔가 하면 기준치, 영어로는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1907년도에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수질 기준치라는 걸 만들어요. 강에는 얼마의 BOD가 돼야 된다. 이러한 기준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죠.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이 기준치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거의 한 70년 늦게 이제 들어왔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의 하나의 또 중요한 앞선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 존 닐이라는 이 사람이 뭐 했느냐 하면은 내과 의사예요. 내과 의사인데 이 의사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장티푸스로 죽고 하니까 수돗물을 염소로 가지고 소독하는, 염소 소독을 하는 방법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염소라는 게 뭐예요? 독극물이에요. 염소라는 게 독극물인데 미량을 집어넣으면은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미량을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느냐? 그 자기가 이 사람이 뭔가 하면은 이 조지 풀러라는 그 당시에는 이 환경공학자를 세니터리 엔지니어 위생공학자라 불렀어요. 위생공학자 이 조지 풀러하고 둘이가 공동 그 의사하고 이 공학자가 둘이 최초의 의대와 공학자 의대 공대가 융합 연구를 해가지고 이 수돗물을 염소 소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처음 시도한 데가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원래 살았던 데가 뉴저지주예요. 미국 뉴저지주의 저지시티에 이걸 처음 시도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 염소를 소독하고 나니까 미국의 이 타이포이드 피버, 이게 장티푸스예요. 미국의 장티푸스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히 떨어졌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했던 거예요. 그 이러면서 다시 말해가 뭔가 하면은 오염 물질을 못 버리게 규제하고, 규제는 레귤레이션이에요. 오염을 규제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이게 우리 환경 법에 가도 다시 이제 그게 나오는데, 피해를 당한 사람, 환경 오염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을 구제하는, 영어로 이걸 우리가 save다. 그 A라는 공장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나와가지고 B라는 농장에 피해를 줬다. 그럼 B라는 농장에 피해 당한 그 농장에다가 보상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게 뭔가 하면 하나의 그 피해 구제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뭔가 하면은 이때는 다 저거예요. 환경정책, 환경법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규제하고 피해받은 사람한테 그걸 보상해주고. 근데 뒤에 가면은 1970년대 이후 가면은 달라져요. 이제 그걸 뒤에 가서 우리 보도록 해요. 그러기 위해서 뭔가 하면은 법과 제도가 필요했고 과학과 기술, 바로 이런 과학과 기술들이 나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 뭐냐? 1800년대 말에 미국에서 뭔가 하면은 자연 환경에 대한 정책이 등장한 거죠. 자연 환경이. 그전에는 이 자연 환경에 대한 정책이 없었는 거죠. 처음에 이야기했죠. 인간은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워낙 자연보다 인간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뭐 이해를 못하지.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1800년대 말, 바로 19세기 말이죠. 이때 이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 서부에 농장 만들고 목장 만들고 광산 만들고 하는 이 서부 개척 시대에 자연이 많이 훼손돼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자연보호주의자, 이 공해라는 말하고 자연보호라는 말은 달라요. 자연보호는 뭐 말 그대로 산을 파괴하고 산림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걸 막자는 거고, 공해라는 건 뭔가 하면 대기오염 물질, 수질오염 물질에 의해 가지고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이런 문제죠. 둘 다 우리가 환경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초기에는 처음에 뭐라 그러나, 처음에 이 산업화되기에는 자연 보호에는 별 그게 없었죠. 공해에 대한 것들이. 그런데 이제 이때 뭐가 있는 1800년대 말에 미국의 이 서부 개척에 자연이 파괴되는 걸 가지고 막기 시작한 사람이 누가 하면 존 미어라는, 이게 우리 환경공학에 나오는 거죠. 존 미어라는 사람이 자기가 뭔가 하면은 Establishing Yosemite National Park, 미국의 서부 지역의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 있는 요세미테 국립공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시에라 클럽도 만들고 했던 유명한 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냐? 인간은 자연의 아들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을 정복해서는 안 된다. 이 자연을 보호하자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온 거죠. 여기 보면은 이 스탠퍼드 마이어, 이 사람 죽고 나서 5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존 미어 on 1964 U.S. Commemorative Stamp라는 게, 그게 뭔가 하면은 그 commemorative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도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뭐냐? 1800년대 말에 자연환경 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정책이 누구가 같이 이제 많이 있나? 이 사람이 하나의 어떤 그런 자연보호 정책을 주창할 때 함께 했던 미국의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기포드 핀초라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하면 미국의 최초의 미국 산림청장이 The first chief of United States Forest 산림청.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 산림청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산림청장을 하면서 미국의 이 자연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뭔가 하면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의 주지사가 되기도 해요. 되기도 하는데, 이 유명한 이 미국의 초기 자연보호론자들이. 그것도 이때 당시에 이제 1900년대 초에 뭐냐 하면은 데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유명한 이 환경 대통령이, 이것도 우리 환경공학에서 나오죠. 이 사람이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이 그런 자연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한 거죠. 미국 국토의 3분의 1을 연방정부 소유로 하는 거예요. 연방정부로. 바로 이 사람이 이 데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기포드 핀초가 요세미테 국립공원에 서 있는 그 사진이죠. 그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상당히 젊어가지고 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42살에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 최초로 국립공원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학생들 아마 잘 들어봤죠. 1960년대에 흑인 인권 운동가였죠. 내가 34살에 유명한 그 연설문 I have a dream이라는 게 I have a dream 스피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젊어서 했던 유명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면은 바로 이 사람이 이제 그 잔 미어라는 사람이 1800년대 말에 그 19세기 말에 이 자연환경 보호론자론을 주창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20세기 초에 19세기 말에 잔 미어의 주창을 20세기 초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언제 하면 1901년도죠. 그래 8년 했는데 이 사람이 자연환경 정책을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남아있던 게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금도 우리 전부 다 야생동물 보호구역 이런 거 하죠. 국립공원 만들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